안녕하세요. 저는 참 박복한 팔자라고 여기며 살았던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엔 총량이 있다는 말 아시나요? 사르르 녹는 솜사탕처럼 달콤한 행복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행도 결국엔 정해진 총량이 있어 영원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행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불행이 가장 힘든 법이니 그렇게 느꼈던 거죠. 아무튼 전 그런 모진 세월을 겪으며 참 박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며 제 인생에도 따스한 햇볕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덕분에 달디단 행복을 느끼며 살던 요즘 문득 과거의 저처럼 아직 불행의 총량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께 제 사연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막연한 어둠을 헤매는 것보단 언젠간 이 또한 끝날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위안이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2살, 남동생이 9살일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제 아버지란 인간은 술만 취하면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후 엄만 온갖 허드렛 일을 다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학엔 별 뜻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곤 20살이 되며 공장에 취업을 했죠. 그런 제 가슴 속엔 남다른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언젠간 멋진 광고 디자인 일을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살던 곳이 시골이라 배울 학원도 없어 저는 관련 서적만 사서 틈틈이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했던 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며 저 또한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죠. 우와, 서울 말만 들었지 진짜 눈이 돌아간다. 그치 엄마? 그러게 시골뜨긴 우리가 서울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린 동생의 대학 생활을 위해 큰맘 먹고 다 같이 고향인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한 식당에, 저는 운이 좋게 월급이 더 많은 공장에 취업할 수 있었죠. 처음엔 서울살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은 금세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서울엔 그토록 제가 배우고 싶었던 광고 디자인 일을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디자인도 모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일을 하며 남는 시간에 틈틈이 꿈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조금 살만해지려던 때 저희 집엔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왜? 이제 겨우 우리도 더 행복해질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제가 25살 때 자주 복통을 호소하던 엄마는 췌장암 3기라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는 휴학하겠다는 동생을 말린 뒤 제가 학원을 그만두고 생활비와 엄마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만 2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후 동생과 저는 전보다 훨씬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저는 전처럼 다시 일을 하며 학원을 다녔고 동생은 대학 공부와 가외 아르바이트에 열중했습니다. 졸업 후 동생은 취준생 생활 끝에 나이 28에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그때까지 전 물심양면 동생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동생은 저를 얼싸안고 흐느끼며 이러더군요. 이게 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것도 남다르게 키워오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우겨도 누나는 고집을 부렸을 걸 아니까 차라리 빨리 내가 누나의 걱정을 덜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기 살기로 노력했던 거야. 그러니까 누나, 엄마 마지막 말씀처럼 이젠 누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 알았지? 항상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애처럼 느껴졌건만 그날은 동생이 저보다 훨씬 듬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동생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공부하던 전과 다르게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했죠. 그 결과 저는 나이 33세 드디어 광고 디자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비록 직원 수도 몇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그렇게나마 꿈의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후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던 남편을 만나 나이 35에 결혼도 하게 됐죠. 그때 동생은 극구 됐다는데도 현금 2천만 원과 제 혼수까지 전부 다 마련해 주더군요. 네가 안 먹고 안 입으면서 피같이 모은 그 큰 돈을 어떻게 내가 받아. 누나도 돈 있어. 괜찮아.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누나 결혼은 한 번뿐이잖아. 부모님 없는 누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가족은 나뿐인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거절하지 말고 받아 누나. 그래야 내 마음이 안 불편해. 게다가 누나가 여태 날 위해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누나가 이렇게 계속 거절하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동생은 그렇게 제게 동생이기도 했지만 때론 오빠 같고 때론 아빠 같기도 한 듬직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저는 그 결혼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곧장 딸을 가지기까지 했으니 이제야 제 인생에도 진정한 봄날이 오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됐죠. 당신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안 들어와? 친구들하고 술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금방 들어갈게. 거짓말 하지 마. 당신 또 그놈의 내기화투인지 뭔지 치러 갔지? 남편은 제가 딸을 낳고 난 뒤부터 딴판으로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새벽까지 노름을 하러 다니고 어떨 땐 회사까지 빠진 채 몇 날 며칠을 노름판에서 지새더라고요. 출산을 하며 회사의 눈치가 보여 일을 그만뒀던 전 애를 얻고 그런 남편을 찾아다녔죠. 울고 화를 내도 설득이 되지 않자 저는 시부모까지 찾아가 부탁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예원이 아빠 좀 알려주세요. 제가 두 분께 정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 내기 화투인지 뭔지에 단단히 홀려 있어요. 애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월급도 안 가져오고 전에 미리 모아놓던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요. 저 애 아빠가 자꾸 이러면 정말 같이 못 살아요. 얘 말하는 것 좀 보게. 남자가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들먹여? 당신 며느리 관리 똑바로 안 할 거야? 왜 나한테 그래요? 고아라서 배운 게 없으니 말도 저 따위로밖에 못하는 거죠. 예, 넌 부모도 없는 고알 우리랑 종우가 걷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혼하면 갈 데가 어디 있는데? 그리고 네가 얼마나 집에서 네 남편 마음을 편하게 못 해줬으면 걔가 그렇게 돈 쓰면서까지 밖으로 나돌아?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라는데 집에 저런 곰 같은 애가 들어와서 결국 우리 아들을 망치는구만. 어머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두 분 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저만 문제라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데 너 그럼 지금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말하는 거야?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건방지게. 예,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거나 큰 소리 내기만 해봐. 넌 그냥 숨죽이고 살면서 우리 종우 불편하지 않게 살림 깔끔하게 잘하고 몸종처럼 살면 돼. 알았어? 하지만 돌변하긴 시부모도 마찬가지더군요. 결혼 전엔 네가 고생 많았겠다며 우는 척 안아주기까지 하더니 이젠 저를 대놓고 고아라고 부르며 남편의 종처럼 살라고 했죠.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저는 몇 시간짜리 아르바이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태교를 잘못한 건지 딸이 툭하면 아파서 긴 시간 일에 매달리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다고 너무 좋아했던 동생에게 미안해 차마 동생에겐 힘듦을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혼을 하지 않았냐는 소리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남일이었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부모 가정에서 자랐던 전 우리 가족끼린 전보다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빠도 없는 애가 집에서 배우면 뭘 배웠겠어? 이래서 집안에 문제 있는 애들은 다 티가 난다니까. 혜정이 너 엄마가 저런 애랑 놀지 말랬지? 집안에 문제 있는 애들은 꼭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법이라니까. 너도 나쁜 물 들어. 나만 아니면 된다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 시간들은 제게 분명한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박에 빠지기 전엔 제게 참 잘하던 사람이었으니 남편을 전으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 남편을 도박에서 떼어놓기만 하면 우리 딸에게도 제대로 된 아빠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시간들을 버텼던 것 같아요. 당신, 이거 뭐야? 여자 립스틱 아니야? 어? 아, 그게 언제 묻었지? 세탁소에 당신이 좀 맡겨줘.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나한테 먼저 변명을 해야지. 무슨 변명? 나 여자 나오는 술집 갔었어. 목석 갖고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는 당신이랑 다르게 거기 여자들은 그렇게 내 자존심을 세워준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딴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무슨 변명을 해? 남자가 그런데 좀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불만 있어? 뭐? 당신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야? 당신 부모가 날 무시하니까 당신도 내가 그냥 이 집 사는 몸종인 줄 알아? 다 이러고 살아. 내가 고하고 볼 것도 없는 당신 인생 이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만들어줬는데 당신은 고작 그 정도도 못 참아? 참 욕심도 많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게 여자 나오는 술집에 다니는 걸 들키고서도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애초에 저를 자신과 대등한 부부가 아니라 자기 부모처럼 아랫사람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때 드디어 제 인내심이 두둑하고 끊어지더군요. 저는 남편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남편의 입에 마구 비벼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싫어? 얼마나 그 더러운 여자들이랑 노는 게 좋았으면 집에서도 쪽쪽대려고 셔츠에 저런 걸 묻혀왔겠어? 쪽쪽거리니까 어디 그 없는 자존감이 더 올라가니? 얼마나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으면 돈 받고 알랑받기 끼워주는 그런 여자들 말에 어깨를 으쓱대니? 집에 병원비도 제대로 안 가져다 주면서 그 돈을 그런 데 쓰고 다니냐고. 이게 어디 진짜 주제도 모르고 진짜 당신 나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혼나는 건 너야 이 자식아. 어디 빗자루 들고 맴매라도 해주랴? 내가 내 아버지란 인간한테 우리 엄마가 당하고 사는 걸 하도 봐서 없는 형편에 20살 넘어서부턴 호신술로 복싱 배우고 다녔던 사람이야.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자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 만나면 아주 묵사발을 내놓으려고. 당신은 몰랐지? 자신 있으면 어디 덤벼봐. 잽잽 스트라이크를 날려줄 테니까 이 비겁한 놈아. 잽잽 스트라이크?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당신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남자가 돼서 여자한테 주먹 올리면 안 되니까 참는 거야. 알았어? 어휴, 드세다 드세. 참지마 이 자식아. 나도 더 이상 너 안 참아줄 거니까. 나 더는 너 같은 버러지랑은 못 살아. 내일 이혼 서류 떼올 테니까 얌전히 도장 찍어. 허이구, 예, 아주 감사하네요. 나도 덕볼 처가도 없고 고아 주제에 순종은커녕 맨날 잔소리를 달고 사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살기 싫었어. 얌전한 여편인 줄 알고 꼬셨더니 나야말로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설마 배도 못 잇는 당신 딸까지 나한테 떠넘길 건 아니지? 웃기지 마라. 나한테 떠넘기면 당장 고아원에 내다 버릴 거야. 누가 너 같은 인간한테 우리 예원이 보낸대?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 너 같은 놈한테 소송을 걸어서라도 우리 예원이 못 주니까. 꼴에 자존심 부리긴. 나 나갈 거니까 나 돌아오기 전에 애랑 짐 싸서 나가. 알았어? 나중에 나 붙잡아도 소용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라고. 아,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도 원래 이혼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먼저 말만 한 거야. 내가 당신을 먼저 마음속으로 버린 거지 당신이 날 찬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그놈에게 대차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찌질하게도 끝까지 자신이 저를 버리는 거라는 억지와 함께 그놈은 술집인지 노름판인지 모를 곳으로 가버렸죠. 그동안 흘린 눈물이 하도 많았던지라 그때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젠 숨길 것도 없다 싶어 동생에게 전화해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말한 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현우야. 어떻게든 너 걱정시키기 싫었는데 그놈은 안 될 놈인 것 같아. 어차피 이 집 그놈 부모가 해준 집이니까 난 우리 딸이랑 몸만 나가려고.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좀 찾아보니까 근처 고시원에 일단은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못 살아. 그걸 왜 여태 나한테 말 안 하고 속 끓이고 있었어. 지금 당장 갈게. 그리고 무슨 고시원이야. 떡하니 내가 있는데 우리 집으로 와. 또 나 속상하게 하기 싫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런데 헐레벌떡 저를 데리러 온 동생과 한창 짐을 싸고 있는데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잔뜩 술에 취한 남편은 제 동생의 신발을 못 봤는지 거실에 있던 제게 비아냥거리더군요. 뭐야, 아직도 안 나갔어? 오늘은 순식간에 가져간 돈 다 탕진해서 기분 더러웠는데 집에 와서까지 당신 보고 기분 잡쳤잖아. 빨리 나가. 이 거렁뱅이 고아 계집아. 이게 감히 누구 누나한테 거렁뱅이래? 그 소리를 듣고 딸의 방에서 마지막 짐을 챙겨 나오던 동생이 사납게 말하더군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제 동생을 발견한 그놈은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그때부터 동생은 그놈을 잘근잘근 말로 조지기 시작했죠. 처남, 여긴 언제 왔어? 왜 당황해? 여자인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면서 남자인 내가 있으니까 무섭냐 이 겁쟁아? 처남, 그래도 내가 매형인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매형? 너 우리 누나랑 이혼하기로 했다며. 근데 왜 네가 매형이야? 이제 내 눈에 넌 그냥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로밖에 안 보여. 야, 감히 우리 누나가 어떤 사람인데 너랑 네 부모가 우리 누나를 함부로 대해? 너 내 앞에선 그렇게 멀쩡한 행세하면서 뒤에선 우리 누나 가슴에 피멍 들이고 있었다며? 내가 마음 같아선 그동안 몰랐던 만큼 널 아주 곤죽을 만들어버리고 싶어. 근데 난 너랑 네 부모랑 다르게 지석 있는 사람이라 참는 거야. 도박에 빠진 인간은 끝이 절대 좋지 못하다고 하니까 구태여 네 불행을 힘들게 나까지 밟진 않아줄게. 어차피 넌 비참한 최후를 맞을 거니까. 그리고 네 부모? 도박에 눈 돌아간 아들이 부모를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어? 분명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도박꾼 아들 똥이나 닦아주거나 비참하게 버림받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겠지. 우리 누난 쓰레기 같은 네 집안에 애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너 살면서 나나 우리 누나 눈에 띄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누나, 가자. 여기 쓰레기 냄새 난다. 그놈은 제 동생에게 찍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을 따라 딸과 함께 그 집을 나오게 됐죠. 이후 시모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제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런 시모에게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곤 끊어버렸어요. 그 뒤론 시부모뿐 아니라 항상 얄밉게 굴던 제 손이 신우의 번호까지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야,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통보해? 네 동생도 우리 아들한테 아주 난리를 치고 갔다며? 이래서 그 아들이란 감히 지매형한테 뭐? 쓰레기?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나요? 잘만 말했구만.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전화 받았는데요. 아줌마, 그렇게 고하고 하는데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던 고아 발 뒤꿈치 각질만도 못한 인성을 갖고 있어요. 뭐 보고 배운 게 없으니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들이든 못돼 처먹은 딸이든 데리고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까지 다 초등학교 도덕 공부부터 하는 거 어때요? 뭐야? 이게 진짜? 예, 진짜로 맞는 말만 하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럼 끊겠습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5년 만에 딸의 양육권과 약간의 재산 분할과 함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동안 몰래 모아놨던 시부모와 남편의 비하 발언,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모두 증거 삼아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이후론 미안하게도 동생의 집에서 딸과 함께 신세를 지게 됐는데 혼자서 사는 게 외롭기라도 했던 건지 동생은 저와 딸이 있는 집에 돌아오는 일이 너무 신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원아, 외삼촌 왔다. 우리 귀염둥이 오늘도 잘 놀고 있었어? 특히 동생은 완전히 조카바 보였어요. 원래도 저희 딸을 예뻐하긴 했지만 같이 살게 되니까 아주 껌딱지가 따로 없었죠.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적 없던 제 딸은 그런 자신의 외삼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편 저는 한동안 제가 이젠 결혼에까지 실패한 불운하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부터 잔병 치레가 그렇게 많았던 저희 딸이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었던 건가? 어쩜 이혼하자마자 애가 이렇게 건강해지지? 그러게, 애초에 그 집은 누나랑 예원이가 살 집이 아니었나 봐. 어릴 때 많이 아픈 애들은 커서는 건강하다는데 우리 예원이가 딱 그렇지 않을까? 너무 다행이다, 누나. 덕분에 저는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못 되었을 때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며 잠시 포기했던 광고 디자인에 대한 꿈을 다시 움켜쥐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나이 41에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 여자를 채용해주겠다는 곳은 좀처럼 없더군요. 아, 경력이 그 나이에 3년밖에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일할 때 일 잘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 네. 우선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찬바람만 쌩쌩 부는 면접장의 분위기에 상처도 참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이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엔 한 회사의 면접 자리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은 제 운명의 날이었어요. 김세영 씨? 뭐야? 사람 급하다고 아무나 다 면접을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 면접관은 남자 둘이었는데 그들은 제 이력서를 보고 피식 비웃더군요. 이럴 거면 사람을 왜 여기까지 불렀나 싶었지만 저는 끝날 때까진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시는 계속됐죠. 김세영 씨.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의 지방 출신이네요. 그 뒤로 경력은 공장. 뭐 경력도 없네. 아니요. 거기 보시면 3년간 광고 디자인 회사에 다녔던 경력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가 어디야? 뭔 듣도 보도 못한 회사네. 박 차장, 여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김세영 씨, 여기가 큰 회사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직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곳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꽤 오래되기도 했고 저도 거기서 아이 낳기까진 인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부장님, 그만 정리하고 다음 면접 준비하시죠.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건만 숨고 싶을 만큼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번 면접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하며 인사하려던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제 뒤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자 두 사람은 심드렁한 표정을 싹 지우고 벌떡 일어나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오셨습니까,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오늘 바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미팅 최대한 일찍 끝나고 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회사의 기둥이 될 직원 면접인데 잠깐이나마 지켜보려고요. 근데 벌써 한 분은 끝나는 분위기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헐, 너? 대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한 뒤 몸을 돌려 아직 면접 의자에 앉아있던 제게도 인사를 건네더군요. 벌떡 일어나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려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고 말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대표도 마찬가지였는지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를 먼저 아는 척한 건 바로 대표였죠. 너 김세영 맞지? 너 창규지?
김창규 맞지? 이 회사 대표가 너였어? 여기가 내 회사야. 세상에, 너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거야? 진짜 세상 좁다.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그 사람은 바로 제 중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던 창규라는 친구였던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워낙 친했던 우리는 20여 년 만에 만난 그날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저를 무시했던 면접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표에게 묻더군요. 대표님, 아는 분이세요? 아, 네. 저 세영아, 일단 여기 회사니까 우리 이따 저녁이나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여기 이력서에 있는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되지? 좋아. 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영아, 꼭 전화 받아야 돼? 알았지? 우선 면접이 끝난 저는 다음 면접자들을 위해 면접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오랜만에 떠오른 과거 기억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창규는 저와 동생 엄마가 셋이 살던 집의 옆옆집에서 할아버지와 둘이 살던 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창규의 부모님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면서 창규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창규를 맡기고 도시로 돈을 벌러 갔었죠. 말이 돈을 벌러 간 거지 사실상 창규의 아버진 창규를 한 번도 찾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란 인간들은 다들 한심한 인간들인가 봐. 그치? 너희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던 세영이 네 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똑같은 인간들이잖아. 글쎄, 비록 우리 아버지들은 그랬지만 다른 애들 부모님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그러니까 창규 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아빠가 되면 꼭 네 자식한테 좋은 아빠가 돼줘. 나도 나중에 내 아이들만큼은 꼭 좋은 아빠 아래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 야, 세영아, 뒷산에 놀러 가자. 어제 비 와서 개구리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야. 개구리 잡으러 가자. 난 개구리 징그러워서 싫어. 그럼 나 잡는 거 구경만 해. 단짝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 혼자 놀기 심심해.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과 비슷한 아버지를 뒀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우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던 우리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놀았고 가끔은 제 동생까지 껴서 셋이 자전거를 타고 놀기도 했죠. 또한 창균의 할아버지와 저희 엄마의 사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할아버진 저희 엄마를 마주칠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엄만 그런 할아버지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아주머니, 집에 있죠? 내가 감자를 좀 많이 삶았는데 아주머니랑 애들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아주머니 감자 참 좋아하잖아요. 어머,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는 무슨, 나야말로 매번 밑반찬 만들어주고 우리 창규도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런 두 분 덕에 우리 세 아이는 더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진 갈수록 연로해지며 일을 많이 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형편이 저희 집보다도 안 좋았어요. 그걸 눈치챈 엄마는 없는 형편에도 반찬들을 만들어 창균의 집에 나눠드리곤 했죠. 저 아주머니 미안한데 혹시 이번 달만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아이고 됐어요 할아버지. 이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오죽 급하셨으니까 오셨겠죠. 저도 여유가 없어서 크게는 못 도와드리지만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엄마는 없이 살지언정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창규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땐 아예 저와 함께 창규를 데리고 가서 교복까지 맞춰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창규의 교복을 사줄 돈이 없어 몰래 집 밖에 나와 흐느끼시는 걸 엄마와 제가 함께 봤었거든요. 할아버진 교복을 사들고 온 창규를 보곤 저희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우셨죠. 내가 할애비가 돼서 우리 창규한테 참 해준 게 없습니다. 이번에 교복도 못 사줘서 물려입을 교복을 찾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유, 아니에요. 동갑내기 딸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창규가 남 같겠어요.
다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죠. 창규는 그런 저희 엄마에게 늘 어머니하고 부르며 깍듯이 대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가끔은 한 집에 모여 식사도 하며 그렇게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하굣길에 불량한 무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창규가 마구 뛰어오더라고요.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불량배 무리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고마워 창규야. 나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 동네도 아닌데. 이 근처에서 요새 돈 빼는 불량배들 무리가 있다고 우리 학교도 소문이 났더라. 그래서 걱정돼서 너 마중 나오고 있었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저기 저 앞에서 만나서 학교 끝나고 같이 집에 가자. 이후 한동안 창규는 정말로 저를 매일같이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창규가 참 든든한 친구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린 언제까지나 이렇게 절친한 친구로 지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창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한동안 편찮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창규는 서울에서 혼자 사시던 엄마에게 가게 됐거든요. 창규의 아버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창규야, 서울 가서도 나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고. 너야말로 나 잊지 마. 내 걱정은 말고 항상 너희 어머니랑 현우 잘 챙겨.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창규는 그때 제 손에 편지를 한 장 쥐어줬습니다. 눈물의 이별을 한 후 집에서 그 편지를 읽어본 저는 아쉬운 마음에 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죠. 세영아, 내가 또 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이 말을 못하고 가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편지로나마 고백해. 나 너 참 많이 좋아했어. 비록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부모님이 이혼한 후 힘든 시간을 맞이한 나에게 너는 선물이었어. 그동안 너로 인해서 행복했고 너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었어. 그리고 너와 너희 어머니 그리고 네 동생으로 인해서 위로의 따뜻함도 배웠어.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이곳에서의 추억들, 나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자주 연락하고 성인 돼서 꼭 다시 만나자. 창규처럼 저 또한 창규와 놀았던 시간들이 가슴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를 좋아했다는 창규의 고백이 귀여워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땐 설레기보단 좋아했다는 표현이 사춘기 시절 풋사랑인 걸 알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우린 그 뒤로 한동안 집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머지않아 창규와의 연락은 영영 끊기고 말았습니다. 전셋집에 살던 우리 가족은 얼마 뒤 전세금이 올라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전화번호가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창규 어머니의 집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리기까지 해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땐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치열하게 살며 엄마까지 돌아가시다 보니 창규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옅어지다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그런 창규를 무려 42살에 다시 만나다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는 그날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딸을 퇴근한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규와의 저녁 약속을 위해 한 삼겹살집으로 향했죠. 우린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답니다. 야, 내가 세영이 너랑 이렇게 술잔을 기울일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다.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나중에 동네에 찾아갔을 때 너희 가족이 이사 갔다고 해서 엄청 실망했었어. 미안해. 아직 외우지 못했던 너희 어머니 집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니까. 그러고 보면 누구나 휴대폰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너희 어머니는 잘 지내셔? 넌 어쩌다가 회사 대표까지 됐어? 서울에 오면서 어머니가 이제라도 대학 입시 준비를 하라고 엄청 퇴근하셨어. 요샌 대학 안 나오면 무시받는 세상이라면서 말이야. 그런 어머니 덕분에 삼수에서 대학에 가고 회사 다니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내 회사도 차리게 됐지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회사도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2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 내가 네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도 지금 널 보며 많이 좋아하셨을 거야. 그러는 넌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닌? 우리 엄만 암으로 나 27살 때 돌아가셨어. 평생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말이야. 그랬구나. 아주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많이 속상했겠다. 근데 너 결혼은 했어? 현우는? 난 여태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노총각이다, 야. 현우는 하라고 노래 불러도 아직 별 생각이 없대고? 난 2년 전에 이혼했어. 지금은 현우 집에서 7살 딸 키우면서 살고,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좀 형편없었거든. 우린 그간에 있던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 마음에 묻어뒀던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도 털어놓게 됐죠. 그러던 와중 저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야, 어린 시절 친구가 좋긴 좋다. 이런 얘기가 편하게 술술 나오네. 그래, 나랑 이렇게 술 한 잔에 다 털어놓고 잊어버려. 그건 그렇고 세영아, 나 아까 네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좀 자세히 살펴봤어. 그랬어? 근데 아까 너희 회사 직원분들 태도 보니까 나 떨어질 것 같더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 친구 찬스로 낙하산 타고 그러기 싫다? 김칫국도 한 사발이다. 근데 세영아, 비록 경력 단절 기간도 길고 그나마의 경력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난 이 포트폴리오 정말 인상 깊게 봤어. 다른 면접자들은 다들 대졸이고 경력도 꽤 됐는데 유독 네 포트폴리오가 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고 열심히 고민한 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대표로서 진지하게 제안할게. 우리 회사에 정말로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창규는 제게 자신의 회사에 일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술을 코로 뿜을 뻔했어요. 조금 알딸딸했던 정신이 확 깨며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야, 너 지금 나한테 합격 통보해주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 낙하산은 진짜로 싫어.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냐? 그리고 나 꽤 인정받는 젊은 사업가야. 회사 일 절대 장난으로 안 해. 난 정말로 네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능성을 봤어. 그러니까 김세영 씨, 정식으로 저희 회사에 출근해달라고 대표로서 제안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야? 나 진짜로 합격이야? 우와, 만세! 여러분,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저 이제 광고 디자인 회사 직원이라고요. 저는 너무 들뜬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세까지 불렀습니다. 창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더니 이내 푸하하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창규를 와락 끌어안으며 이내 흐느꼈죠. 정말 고마워, 창규야. 나 너한테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할게. 내가 얼마나 취업이 간절했는지 몰라. 광고 디자인은 내 꿈이었어. 넌 감정에 솔직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알았어, 기대할게. 그러니까 그만 울고 술이나 마저 마시자. 그날 저는 창규와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곤 데려다 주겠다는 창규를 애써 돌려보낸 뒤 신이 나서 집에 들어왔죠. 누나, 창규 형은 잘 만나고 왔어? 아유, 술 냄새. 현우야, 이 누나 드디어 취업했다? 창규가 나 합격이래. 예원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 이제 당당한 워킹맘이야. 엄마가 드디어 꿈에 더 다가갔어. 두고 봐. 이 엄마가 우리 예원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멋진 엄마가 계속 되어갈 테니까. 뭐? 창규 형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와, 진짜 너무 축하해, 누나. 난 언젠가 누나가 꼭 고생 끝에 결실을 맺을 줄 알았어. 창규와의 놀라운 재회를 들었던 동생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들뜬 마음으로 그 다음 주부터 창규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에요? 대표님 지인이라는 낙하산이? 듣겠어. 내가 틀린 말 했나요, 뭐? 부장님이랑 차장님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우겨서 취업시킨 거라면서요. 하긴 우리 회사 사람들 다들 한능력 하는데 낙하산 주제에 얼마나 버티겠어요? 각오했듯이 회사 사람들은 저를 보며 대놓고 수군댔습니다. 특히 저를 면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두 사람은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봤죠. 하지만 저는 저를 믿어준 창규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딸과 동생의 밥을 챙겨준 뒤 컴퓨터 앞에 앉아 악착같이 공부만 했습니다. 뭐야, 이거 세영 씨 아이디어야? 어디 인터넷에서 베껴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순수 제 창작물이에요. 생각보다 아주 센스가 있네. 하긴 저번에 면접 볼 땐 이력서만 보고 포트폴리오 제대로 안 살펴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다들 이번엔 세영 씨 아이디어로 프로젝트 진행해보지? 오, 세영 씨 다시 봤어요. 낙하산은 낙하산인데 능력 있는 낙하산이셨나 봐요. 우리 오늘 점심 양식 먹을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런데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회사 사람들은 점점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부장님과 차장님은 알고 보니 실력만 있으면 순순히 인정을 해주는 분들이더군요. 다른 직원들 또한 처음엔 저를 점심 식사에 끼워주지도 않더니 나중엔 점심 식사뿐 아니라 친목 위주의 회식에도 가자고 엄청 조르더라고요. 역시 김세영, 난 회사 사람들이 널 언젠간 인정해 줄 줄 알았어. 멋지다 너. 그렇게 회사에 잘 적응해가는 저를 보며 창규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하나 더 좋았던 점은 창규와도 많은 시간을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창규와 가끔은 둘이 점심을 먹기도 했고 업무 틈새 시간에 커피를 한 잔씩 하기도 했죠. 오랜 친구와의 수다는 저에게 편한 휴식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창규는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나 네 딸도 한번 보고 싶어. 너 닮았으면 엄청 귀엽고 똘똘하겠다. 그리고 현우도 나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안 그래도 제 동생 또한 창규를 보고 싶어 했던 터라 저는 동생과 상의 후 아예 창규를 주말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저것 음식을 직접 하기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서 아주 한상 푸짐하게 차렸죠. 우와, 창규 형,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이야, 그러니 현우 너야말로 왜 이렇게 근사해졌어? 맨날 형 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코 찔찔이 어디 갔냐고. 아이, 찔찔이는요, 형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중3이었는데요. 그나저나 너무 반가워요, 형. 나도야, 임마. 아, 네가 예원이구나? 반가워. 아저씨는 예원이 엄마랑 외삼촌의 오랜 친구야. 안녕하세요. 안예원입니다. 말투도 어쩜 이렇게 똘똘해. 야, 세영아, 예원이 눈매가 딱 너다, 너. 예원아, 아저씨가 용돈 줄게. 이걸로 맛있는 과자 사 먹어. 야, 애 버릇 나빠져. 주지 마. 아이, 괜찮아. 어른이 주는 건 원래 거절 안 하고 받는 거야. 아유, 예뻐라. 예원아, 아저씨가 목말 태워줄까? 좋아요. 저 목말 완전 잘 타요. 가끔 우리 삼촌이 태워줬어요. 동생과 창규는 아주 반갑게 제외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처음 만난 창규에게 낯 한 번 가리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신을 예뻐해주는 창규를 한눈에 알아본 거겠죠. 이후에도 창규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며 창규와 저는 딸과 셋이 그리고 나중엔 둘이서만 만나는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됐죠. 친구가 아니라 서로 조심스러워지는 남녀 사이로 말입니다. 가장 힘겨운 시간에 제게 손을 내밀어 줬을 뿐 아니라 제 상처를 보듬어주고 특히 저희 딸에게 아빠처럼 잘해주는 창규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런 창규가 재회한 지 2년 만에 제게 청혼했을 때 제가 거절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죠. 세영아, 이제 나 예원이한테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그리고 네 상처를 평생 옆에서 치유해 줄 수 있는 듬직한 남편이 되고 싶어. 우리 예전에 서로 나눴던 말 기억해? 난 우리 아버지란 인간들과 달리 좋은 아빠가 되고 넌 네 아이한테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말 말이야. 우리 그거 이제 같이 하자. 난 평생 세영이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어. 난 이미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정말 나랑 평생을 약속해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아마 내 첫사랑인 널 다시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껏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
난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서 부부가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세영아, 나랑 결혼해줘.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4년 만에 회사 직원들의 축가까지 받으며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박복하기만 한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반전의 순간이었죠.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그 불행한 세월을 다 겪었나 싶어 감동의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 동생 또한 창규라면 자신도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아 주었어요. 그래서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저와 동생이 살던 아파트 옆 단지로 신혼집을 얻었어요. 때문에 우리와 동생은 비록 따로 살지만 거의 매일같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죠. 제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더군요. 특히 딸 사랑이 엄청나 직접 책가방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며 다 큰 어른이 제 딸에게 재롱까지 부리더라고요. 아빠, 나 학교에서 남자친구 생겼다? 뭐? 예원아,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빠랑 삼촌 빼고 남잔 다 늑대야.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남자친구 사귀어도 늦지 않어. 그냥도 여보, 요새 애들이 얼마나 조숙한데 다 저렇게 경험하고 하는 거지 뭐. 그래도 11살이면 너무 일이잖아. 예원아, 아빠가 좋아, 걔가 좋아? 아빠. 그래, 앞으로 아빠보다 좋아하는 사람 생기기 전까진 남자친구 같은 거 만들면 안 돼. 알았지? 게다가 벌써부터 딸을 단속시키는 모습을 보니 아마 저희 딸이 결혼할 때 눈물을 한 바가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아빠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딸은 벌써부터 자기 아빠의 완전한 껌딱지가 되어 있죠. 가끔은 제 동생이 서운해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남편과 제 동생은 지금 더 없는 절친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안주가 꼼장어인데 요즘 꼼장어 맛집을 찾겠다며 둘이 얼마나 어울려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엔 저희 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며 이런 대화를 하더군요. 매영, 그거 알아요? 예전에 제가 매영을 미래의 제 매영으로 점 찍어 놨었는데 그게 진짜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아부 좀 할 줄 아는 요망한 처남이로구만. 알았어. 다음 꼼장어는 내가 살게. 아싸, 우리 매영 최고. 대기업 부장이란 놈이 맨날 매영 주머니나 털어가고 말이야. 아무렴 제가 부장이어도 회사 대표만 하려고요. 매영, 제 매영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누나랑 우리 예원이 잘 부탁드려요. 나도 제발 잘 부탁한다는 말 좀 해보게. 처남 제발 장가 좀 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퍼지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남편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일상의 행복도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구원해준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로 그리고 최고의 누나이자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런 제게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결혼에 영 관심 없어 하는 제 동생이 얼른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찾는 일이랍니다. 부디 제 동생이 제 남편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또 다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과 동생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이만 사연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야, 김현우, 제발 장가 좀 가. 부탁이다. 그리고 현우야, 누나가 항상 고맙고 사랑해.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누나가 많이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리고 여보,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 날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아빠의 사랑을 모르던 우리 딸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준 것도 말이야.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그래준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아내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게. 지켜봐줘. 여보, 현우야, 사랑해.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딸 예원아,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